네, 이제 시간이 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 이러닝 코리아 컨퍼런스 2일차 트랙 C2의 좌장을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진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9 이러닝 컨퍼런스 트랙 C2 디지털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과 직업 교육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중앙대학교의 송예덕 교수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HRD의 방향, Engaging for HRD Success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넷의 홍정민 에듀테크 연구소장님께서 인적자원 개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송일섭 부장님께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재 육성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 분이 각각 30분씩 먼저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10분간 우리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참가자분들께서는 프로그램 북에 있는 QR코드, 그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모바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곳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고 또 질문에 또 공감을 표시해 주시면은 강연이 끝나고 우리 Q&A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거기서 질문들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우리 연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그 송혜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혜덕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한국인력개발학회 회장, 그다음에 한국교육공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초중등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몰입 기반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혜덕 교수님의 발표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HRD의 방향, Engaging for HRD Success입니다. 네, 송혜덕 교수님 나와 계시네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션 마련된 세션은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HRD에 관련된 어떤 기업의 인재상, 그다음에 사례와 관련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저기 ATD 이 디브리핑의 국내 최고 대가이신 우리 이진구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HR 인사이트에 쓴 글을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TD의 가장 커다란 트렌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보고도 좀 한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사례는 우리 홍정민 우리 상무님하고 또 그다음에 송일섭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마침 저를 첫 번째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프레임워크로 봐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면서요. 잠깐 네, 이거죠? 밑에 거. 다음 거. 네, 아이고, 네. 뭐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 잔들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네. 저희 학교에 얼마 전에 이 그 무인 자동 카페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저기 다른 분한테 저희 학교에는 김혜정 교수님한테 어제 영상을 받은 건데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로봇인데 한번 좀 아마 다른 학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선생님 이것 좀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누르면 되는데. 네. 네, 좀 키워주세요. 네. 이 보면은 저희 학교
6층에 있는데요. 라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네, 놔둬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핀 번호를 누르면 주문되어 있는 거를 이제 얘가 찾아서 네, 갖다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신 것처럼 학교에서 예, 그 커피를 시켜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앱으로 오더를 해놓고요. 가가지고 자기 핀 번호만 누르면 자기 걸 찾아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6시 지나면 이제 커피 못 시켜 먹는데 학교이니까요. 밤에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놀란 게 작년인가요? 작년 여름 때쯤에 저희 제가 있는 학교 앞은 반이 커피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그 저기 뭐죠? 그 호프 네 주로 이제 먹는 데인데 그 커피숍이 있는 데서 보니까 무인으로 뭐 이제 너무 흔한데 무인으로 커피를 오더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평수인데 그거 보고서 야, 이 흑석동 이 시골 골짜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이렇게 무인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네, 디지털이 벌써 우리들 옆으로 바로 와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그 WEF의 세계경제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간 매년 기업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투자 비용이 13%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죠. 내년 정도 되면은 한 2.4조 달러 정도가 투자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500조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예산이 뭐 한 4,500조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안에 걸 놓고 보시면은 이런 어떤 뭐 로보틱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3D 프린팅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비가 감소가 되니까요. 네,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네, 그 마찬가지로 이 보시면은 모바일이라든지 소셜도 역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옆에 있는 에듀테크 페어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유일하게 줄 많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VR 체험하는데.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AR, VR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앞으로 많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oT죠, 사물 인터넷에 대한 투자는 여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획기적으로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면서 그 디지털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맥락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결국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한마디로 이 생산성을 위해서 이 돈이 되기 위해서 디지털을 쓰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그러다 보니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거 자체가 큰 관심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미 그 스마트 팩토리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춤형으로 생산 공정이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도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운영 방식을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디오 렌탈 서비스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그다음에는 클라우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에서요. 제가 요즘에 쓰는 전화 비용은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 뭐 정액자로 하고 사실 전화 그렇게 많이 안 걸고 안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보면은 보니까 드랍박스. 그렇죠? 그다음에 멜땡, 멜론이니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하고 또 예, 여기 나온 것처럼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런 데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사실 뭐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보고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거 쓸 수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냥 어그리 해버렸어요. 네,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네 제가 갖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도 다 여기에서 지금 돈을 그냥 저희가
뭐 건물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면 자동적으로 월세가 들어온다고. 근데 얘네들 같은 거 보면 이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들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느 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활용 이걸 넘어서 가지고 기업 내 전체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전환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구글의 뭐 검색어 이거 저기 트렌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요. 저도 이제 딴 데서 온 걸 갖고 한번 저도 검색을 한번 봤는데요. 보시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최근 4년간으로 한번 놓고 봤는데 2014년부터 거의 슬슬 얘기가 나오고 시작하더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파란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그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다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이 보시면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 50%였고 항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높았어요. 높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는 하고 있지만서도요.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뭐 인류가 가진 뭐 일자리 중에 뭐 60%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뭐 10년 내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한 2019년 정도 되면서부터는요. 예, 이 미래의 일자리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검색어가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의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빼놓고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라고 얘기를 해보면 성공 그러면은 기업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올리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냐라는 거겠죠. 30% 이하? 아주 구체적으로 2018년도에는 16%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러한 성과 증진이 의미 있는 건 그렇습니다. 지속되는 데 있는데 지속되는 비율은 약 6%,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에 대한 이런 새로운 디지털들에 대한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 테크놀로지 변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용자들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활용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을 얘기를 할 때는 프로덕티브하고 얼마만큼 같이 따라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나가야지 효과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라는 게요, 이 딜로이트 보고서에도 따르면은요, 그 개인 그리고 기업, 사회나 공공기관 순으로 그 간극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커피 먹는 것 같은 경우는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 대학교 내에서도 그 로봇이 있었습니까? 뭐 자판기 갖다 주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라든지 더 나가서 공공기관의 이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어떤 그 앞으로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그 궁극적인 어떤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갭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용어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요, 그 변형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트랜스포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트랜스포머 영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폼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은 트랜스포머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휴먼 캐피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적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앞으로 정말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HRD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와 있는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어떤 성과 창출 동인으로서 지금 보시면 뭐 한 5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자일하고 디지털 세비한 리더십입니다. 리더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infusing a digital mindset입니다. 구성원들이 디지털 마인드셋을 실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훈련이라든지 인사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로서요, 뭐 데이터 액세스라든지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단의 하부 구조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결국은 HRD 리더로 하여금 혹은 HRD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디지털 DNA를 갖게 하는 거다. 디지털 마인드셋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DNA를 그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디지털 DNA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 것 같습니다.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게이지먼트. 디지털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인게이지먼트인가라는 건데 사실 HRD 필드에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최근에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검색어 서치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10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HR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결국은 인플로이에 대해서 휴먼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적절한 표준적인 HR 관습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어떻습니까? HRD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만들어서 주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지금 최근의 HRD 트렌드들은 결국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몰입, 팀워크, 그다음에 자기가 이끌어가는 커리어 성장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석세스에 관심을 석세스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 인게이지먼트는 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산업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인가요? Engaging for Succes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Engaging for Success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뭐 생산도 좋고요, 또 생산성 제고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것을 최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인게이지먼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대학에서도 인게이지먼트 엄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학생 성공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그 학생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은 학생들이 다 끝까지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 포용적인 인적 자원 개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서 바로 그런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왜 인게이지먼트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방식이 조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통제와 감독보다는요, 자기 통제하고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무경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다는 업무를 스마트하게, 업무를 와이즐리하게, 업무를 열정적으로, 업무를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에듀테크 페어 가서 봤더니 예전보다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이제 선생님도 여기 많이들 가서 보셨겠지만 많이 좀 규모는 줄었지만 트렌드 자체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러닝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언어 쪽으로 아니면 뭐 직무 교육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단순한 이러닝을 가지고 이렇게 셀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개개인들이 어떻게 더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쪽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인게이지먼트인가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몰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들이요. 제가 저희 뭐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참 많이들 말을 하는데 인게이지먼트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저는 몰입이라고 번역했는데 선생님들 그 인게이지먼트 하면 어떤 단어로 번역이 먼저 되시는지요? 네, 참여? 네, 맞아요. 네, 참여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이게 학생들한테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몰입이라는 말을 좀 쓰면 옆에 있는 교육 심리 교수님이나 평생교육 교수님은 이거는 몰입이 아니다고, 이거는 참여라고, 이거는 열이라고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앳리스트 중요한 건 인게이지먼트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인게이지먼트 뭐 나옵니까? 인게이지먼트. 네? 영어로 보면은요. 인게이지먼트 하면요. 약혼입니다. 약혼.
네, 약혼하는 거. 네, 내가 뭔가 실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결혼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약혼을 많이 했다가 뭐 그걸 안 하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약혼을 하면 대개는 결혼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몰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만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몰입돼 있다, 참여를 많이 한다라는 사람 거는 내적 동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끌린다라는 건데. 내적 동기가 있다는 건 일방적인 측면에서의 내가 이걸 행동에 대한 이유예요. 아, 이게 재밌어, 관심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흥미가 끌려요.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참여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한 사람들은요, 가서 약혼 반지도 주고요. 그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내가 약혼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도 하고요. 너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고 그렇습니다. 액션으로 나타나고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 동기를 높여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내적 동기를 높여라.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몰입이라고 하면은요,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몰입하고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게 플로우라는 말, 이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칙센미아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플로우의 즐거움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플로우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완전히 빠져드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뭐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자기가 게임을 할 때 와서 밥 먹으라 그래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 이런 게 몰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삼매경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의 일들이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삼매경에 다 빠뜨리면 일이 잘 안 돼요. 같이 협동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삼매경은 우리가 하다 보면 몰두하는 순간이 오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프로그레스, 일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몰두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이게 매니저블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몰입이라는 말이 많이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 지금 몰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몰입은 무엇인가? 뭐 이 HRD 필드에서는요, 뭐 몰두하는 거, 전념하는 거, 헌신하는 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몰입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태풍이 올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러닝 코리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오셨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가 좋지 않아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요, 좋은 어떤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몰입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알아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기업 교육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사례를 이제 들어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지 체계가 무엇인데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몰입입니다. 저는 뒤에 계신 분들이 몰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일찍 와서 앉으신 거예요. 아니, 사실 맨 앞자리 더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서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계시고 질문하고 뭔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몰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제가 지금 몰입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그 HRD, 이 휴먼 캐피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조그만 의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더 크게 의미로는요,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배양되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HRD의 앞으로 석세스를 위해서 인게이징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중요한 어떤 7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동인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 박사과정 학생인 김당 선생이 있는데 같이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좀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9년도에 2019년 어쟁 구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학교에 그 8대 트렌드 나왔었어요. 8대 트렌드. 네, 8대 트렌드가 나왔는데 저도 거기하고 조금 비슷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think as digital native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컨텐츠가,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어떤 인터벤션이 HRD에서의 어떤 모든 노력들이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대상자, 제가 여기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보면 밀레니얼이세요, 그렇죠? 밀레니얼 그러면 지금 나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23에서 38. 여기 보시면은 그 제너레이션 Z도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제너레이션 Z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이전의 세대하고 다른 점들은, 디지털 이미그런트 세대하고 다른 점들은 그냥 디지털을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뭐 공기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굉장히 자유로운, 굉장히 편안한 이런 세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베스트셀러죠.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에 보면은 90년대생의 특징으로, 그렇죠? 제너레이션 Z로 아주 뭐 간단한 것을 추구하거나 재밌거나 뭐 정직한 걸 믿는다, 뭐 그런 얘기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좀 고민을 해보니까 간단한 것을 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요즘의 세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애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자기애가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심해서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요. 네,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생각이 많은데, 그리고 더더구나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요,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자기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실망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디지털 세대고요. 이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인게이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HRD 이런 측면에서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스튜던트 리드 러닝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여기다 러너 리드 러닝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이런 어떤 교육의 이 추가 인스트럭터가 리드하는 데에서 러너가 리드하는 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교육 내용이면 좋겠다,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교육 내용이면 좋으니까 우리도 갖다 쓰자라고 해서 많이들 던져줬어요. 네, one size fit all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저는 이 러너 리드한 이런 러닝, 결국은 이 개별 학습, 뭐 맞춤형 학습, 퍼스널라이즈 러닝이 중요한 게 교육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러너가 리드하니까요. 예전에는 티칭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티칭이 없습니다. 어드바이징만 있습니다. 어드바이징만. 그래서 많은 지금 기업에서도 보시면은 이 어드바이저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챗봇을 넘어가지고 기업의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도성은 바로 이 러너한테 앞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러너가 정말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아까 제가 몰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몰입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 몰입의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스마트하게, 와이즈하게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ABC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하면 어펙티브입니다. 어펙티브. 먼저 구성원들 하여금 자율성을 갖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냐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리스판서빌리티가 있다고 느꼈을 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B인데요, 행동적인 겁니다.
행동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보다 더 많은 일리치드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활용 경험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C입니다. 커그니티브라는 건데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지 체계, 지식 체계, 신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머터리얼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마이크로 러닝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제가 예전에 저도 저희 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거의 위원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크를 실제로 이수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하다.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야 이거 무크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하는 게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와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러닝 컨텐츠도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것들 간에도 순서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행동적인 거는 사실은 나중입니다. 먼저 이 몰입을 갖게 하려면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AR, VR 콘텐츠로 막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에서 적용하게 하고 막 이런 거보다도요. 그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조직 체계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디지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정서적인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한 가지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는 커넥팅 멘터하고 오거니제이션 그랬는데 이제 학습기에는 개별화된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이트를 가서 봤는데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골프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골프를 잘 치냐 그랬더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골프 연습을 하면 책을 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뭐 실내에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 바깥에서 하는 게 더 열심히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친구는 이게 보니까 혼자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조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조인하는 데 가가지고 혼자 가서 칩니다. 막 2명, 3명 있을 때도 가서 혼자 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연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나가서 하는 거죠. 실제 전문가를 만나서 하는 거.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멘토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연결돼야지 몰입이 되고 실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앞으로는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요, 이 개별 학습자에 대한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관리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HRD 사이언스라는 말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HRD 사이언스의 핵심은 결국은 에비던스 베이스된 데이터에 근거로 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비욘드 인게이지먼트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는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게 어디에 연결이 되냐라는 겁니다. 어떤 성과하고 연결되는지 그 성과하고의 관계성, 그 체인을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아까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데이터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제가 이게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인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PT를 하면 주로 많이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네,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 머머링입니다. 머머링이 뭐냐면은 그 종달새가 예를 들어서 지저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니까 제가 머머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옆에서 머머링을 하는 게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전에 저희가 HR 그러면 한 방향으로 새떼가 그러면은요 그렇습니다. 새가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나는 것만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다 머머링하고 있어요. 각각 새들이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새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방향으로 안 날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HR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요 이 머머링을 장려해야 된다.
이제 머머링이 많이 나타나는 풍토가 돼야 된다. 또 한 가지입니다. 머머링이 되는 시스템을 보셔야 된다. 어디에서 머머링이 많이 일어나는지, 누가 많이 짓거려 대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많이 짓거려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HRD에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앞으로 HRD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면서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혜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HRD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고, 그다음에 7가지 인게이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마지막에 이 머머링하는 그 동영상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휴대폰을 한번 꺼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QR 코드 하셔서 송혜도 교수님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을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발표는 홍종민 휴넷 연구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 연구소장님은 LG그룹에서 HRD 담당하시고 또 사이버 MBA에서 평생학습사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휴넷의 에듀테크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홍종민 연구소장님의 발표 주제는 인적자원 개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휴넷의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좀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송혜덕 교수님이 하신 부분을 좀 스킵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D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군데거든요. 첫 번째가 산업입니다. 첫 번째 산업인데 지금 최근에 산업의 디지털 영역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터넷에 말할 것도 없죠. 처음에는 유튜브란 곳이 아니면 넷플릭스가 지금 공중파를 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카카오라는 채팅 회사가 나와서 은행의 지점에 문을 닫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핀테크라고 하죠.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유통물류는 스마트 물류,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 건설은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에 갔더니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그리테크, 뭐냐면 농업과 기술의 결합. 두 번째가 푸드테크, 식품업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교육입니다. 과연 이런 테크놀로지의 예외일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HRD가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교육이 에듀테크란 이름으로 교육의 모순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무크 있잖아요. 왜 강의료가 그렇게 비싸야 할까요? 대학이요? 왜 돈을 받고 다녀야 될까요? 코세라, 에덱스, 유다시티는 스탠포드, 하버드 그리고 유수의 대학들의 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크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어떤 모순이냐면 왜 대학 캠퍼스가 그렇게 넓어야 할까요? 낭만 때문일까요? 대학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을까요? 캠퍼스가? 미네르바 스쿨은 기숙사 생활만 합니다. 기숙사만 있고 모든 학습이 버추얼 클래스룸이라 해서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영상 수업을 하고 금요일은 기숙사에서 협력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올해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보다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오는데 지금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작년엔 몇 대 1이었을까요? 작년에는 100대 1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게 기숙사 생활이 우리나라에도 2학년 2학기 때 오거든요. 용산의 해방촌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내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원을 대학 도중에 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4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헤지펀드가 취업하기가 MBA를 나와야 취업할 수 있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벌써 졸업하기 전에 한 명이 취업했습니다. 제주국제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과 미네르바가 붙었는데 그 학생의 선택은 미네르바였습니다. 신문에 보시면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다 붙었는데 이 학생의 선택 역시 미네르바였습니다. 불과 4년밖에 안 된 학교입니다. 생긴 지가. 그런데 이렇게 전통의 250명씩 되는 데를 디지털 기술과 에듀테크 기술과 결합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학원에 강사가 없고 필요할까요? 교수가 없는 학원인 수학학원인 큐비나입니다. 여기에 창업주인 젠노 겐키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였다가 일본에 와서 인공지능 기반 학원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패드를 하나 주거든요. 패드를 하나 주면 거기에다가 문제를 쭉 풉니다. 수학을요. 그럼 수학을 이 문제를 그대로 인식해서 이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레벨의 시험을 계속 출제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큐비나 학원입니다. 수학 학원입니다. 근데 이 학원이 1시간 정도 등원을 해서 문제를 풀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젠노 겐키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뭘 할까요? 선생님은 학습자들한테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일이 아니라 학습자들한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방향을 알려주고 공감하고 학습을 관리해주는, 즉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젠노 겐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성과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우려면 일본 교육국 교육과정에 200시간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학원은 32시간이면 끝내버립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모든 대학이 4학년이어야 될까요? 모든 대학이 왜 4학년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군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는 3개월 내지는 1년짜리 학위를 나노디그리라는 유다시티라는 무쿠회사에서 만들어서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지식의 속도와 양이 급격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식들을 빨리 학습해서 바로 취업을 하게 만들죠. 최근에 뭐 애플이나 구글이 학위를 막 폐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폐지하는 대신에 이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를 어떤 잡에 대선 웹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서는 반드시 이걸 듣게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저변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에듀테크가 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교육을 대중화시키는 거죠. 무크라든지 마이크로러닝이라든지 좋은 교육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VR, AR, AI 같이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이나 MCN처럼 일과 학습을 분리시키지 않고 결합시키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HRD가 주목해야 될 학습 방식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결국은 HRD는 교육 효과성을 넘어서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에 대중화하라는 마이크로러닝과 효과 극대화라는 퍼스널 러닝, 그리고 플린 러닝, 이머시브 러닝, 그리고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소셜 러닝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만 시간 관계상 개념만 설명드리고 사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입니다. 혹시 짤방 들어보셨나요?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짧은 강의, 짧은 방송이잖아요. 72초 TV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TVN이나 네이버에서 72초짜리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43초 TV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망했습니다. 네. 근데 이 43초 TV 이유가 뭐냐면 20대 청년이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43.1초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죠. 2017년에 아마 그 세계적인 HRD 컨퍼런스입니다. ATD 아이스에서 토니 빙햄 회장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의 시대였다면 지금부터는 Year of Microlearning이다라고 합니다. HRD의 마이크로러닝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컨퍼런스에 가면 마이크로러닝 세션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전에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게 HRD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이크로러닝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모바일로 보기 시작합니다. 90% 이상을요. 그런데 이 모바일로 보기 시작하는데 기업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정보는 학습자는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장에서 모여서 전달을 하고 PC에서 45분짜리 이러닝을 들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모바일에 맞는 3에서 5분짜리 영상인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컨텐츠 소비를 검색을 통해서 하드라는 겁니다. 최근에 모바일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술자리 가면 이제 거짓말 못 하잖아요. 다 검색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과연 HRD가 기업 교육이 하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 1박 2일짜리 문제 해결 과정, 16시간짜리 이러닝 과정이 로직 트리를 모르는 사람이 로직 트리를 검색했을 때 걸릴까요? 검색에? 안 걸린다는 거죠. 즉 검색을 하고 짧은 컨텐츠 소비를 원하는데 지금의 형식의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닝으로는 검색 중심의 소비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밀레니얼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컨텐츠가 뭐다? 바로 모바일 중심의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정의가 카라 토거슨이라는 분이 지금 마이크로 러닝을 주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좀 자신이 생겨셨는지 작년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가 마이크로 러닝이고 5분 정도의 동영상, 5분 정도의 이러닝, 3에서 5페이지에 정리된 문서, 1개의 인포그래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러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모든 거를 다 마이크로러닝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교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마이크로러닝 적합성 테스트에서 이렇게 컨텐츠는 다른 교육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예스 표시해서 이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더 많이 표시된 부분부터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복잡하고 새롭고 길고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러닝이 가장 좀 성과 사례가 많이 나오는 데가 영업교육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메리케이 애쉬사의 마이크로러닝입니다. 마이크로러닝 사이트예요. 근데 딱 보시면 우리의 이러닝 사이트와 완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러닝 사이트 접속하면 어떻게 되죠? 진도율, 수료율, 점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접촉을 하자마자 어떻게 뜨냐면 당신이 팔아야 할 것 하고 뜹니다. 메리케이 애쉬사의 영업사원들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접속하자마자 바로 당신이 팔아야 할 것하고 떠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을 하면 비디오 학습을 하고 반드시 성과와 관련된 퍼포먼스 서포트를 제시해주고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즉 수료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텐츠를 계속 소비해 보세요라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계속해서 추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자 상황에 따라 판매 시나리오별로 컨텐츠를 나열해 주고요. 즉 현장에서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는 고객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피부 유형이 건성이다라고 하면 건성에 맞는 화장품 판매 방식을 상품들을 쭉 나열해 주고요. 그리고 고객 유형이 약간 지름신이 있다. 약간 그런 소비를 되게 번들해서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영업 전략에 대한 컨텐츠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되게 다른 형식으로 지금 이러닝과 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입니다.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 인공지능이 과연 교육이 예외일까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와서 강조한 3가지가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뉴스도 안 보시나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좀 속도는 느리지만 HRD 쪽에서 빠르게 학습 표준을 만들어가면서 적용을 하려고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라는 거를 제가 벤자민 블룸의 실험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벤자민 블룸이란 분은 교육계에 너무 석하 계시잖아요. 이분이 본인이 마스터리 러닝의 되게 대가십니다. 완전 학습의 대가시죠. 이분이 본인이 설계한 마스터리 러닝을 되게 자랑하고 싶어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클래스는 본인이 설계한 마스터리 러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 클래스는 비교치로 놔둡니다. 1:1 코치를 붙여주죠. 그런데 본인이 딱 그 실험을 했을 때 이 마스터리 러닝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1:1 코치를 붙여준 클래스가 성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미에 이걸 2시그마의 문제라고 하고 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된 난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강의식으로 제가 50명인 학생들 중에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면 98점인 학생을 1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대1로 하면요.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월등히 효과적인 거죠. 제가 사범대를 나와서 아마 많이 물어보세요. 학원을 시킬까요? 보낼까요? 과외를 시킬까요? 라고 하면 저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면 과외 시키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외가 되게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비쌉니다.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들쭉날쭉한 거죠.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LSS에서 영국의 LSS에서 러닝 앤 디벨롭먼트 담당자 2,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이 1, 2, 3위가 모두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1위가 Personalized Learning, 2위가 AI, 3위가 Learning Analytics입니다. 4위가 Social Learning, 5위가 마이크로러닝입니다.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은 10위권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익스큐즈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했습니다. 디지털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데 one size fits all로 이렇게 그냥 누더기처럼 옷을 입히는 거죠. 만족하지도 않는데 표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쭉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모두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거든요. 왜 교육은 안 될까요? 라이트 사이즈 피스 1이 왜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그냥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오프라인 모여서 이러니 일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의 가격이 점점 싸지고 기술이 높아지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피드도 맞춤형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춤형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7배 정도 몰입감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춤형으로 HRD,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빅데이터고 두 번째가 빅프로세싱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고나 IBM의 왓슨이 바로 빅프로세싱에 관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빅데이터가 없으면 알파고나 왓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가트너에서 얘기하는데 일상생활에 3%만 데이터가 모이고 있고 0.5%만 분석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론, 넷플릭스, 유튜브 전부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합니다. 기사도 그렇고요. 근데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은 너무 큰 문제가 빅데이터가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다 교육업 종사하시잖아요. 만약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이 뭘 질문했어요. 이거 데이터로 남기시나요? 되게 중요한 정보 아닌가요? 학생들이 어떤 워크시트에 실습을 했어요. 그거 남기시나요? 데이터로? 디지털로? 전혀 안 남기잖아요. 그냥 보관해놨다가 청소할 때 버리잖아요. 이러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러닝은 데이터 관리가 다 되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닝은 출발 자체가 LMS 자체 출발이 진도, 수료일, 진단, 평가, 컨텐츠 정보입니다. 5가지 정보만 핵심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냐면 교육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습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출발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2016년, 17년에 갑자기 붐이 일으면서 HRD 중심으로 나오는 게 바로 Experience API입니다. XAPI라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고 교육에서 반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학습 경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 해서 데이터 표준을 만든 게 바로 Experience API, 즉 XAPI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돼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3형식 문장.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돼 있어서 마틴은 유튜브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봤습니다. 톰은 트랜스포머 CEO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메리는 빅데이터 포럼 참석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이 됩니다. 실제 저장된 모습들입니다. 쭉 저장이 되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쭉 쌓이고 메리가 완성했어요. 자베이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엄청 쌓이는 거죠. 빅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HRD 정보뿐만 아니라 HRM 정보,
인사정보 시스템, ERP라든지 CRM, 고객정보 시스템, 그리고 외부 데이터까지 다 빨아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민은행 컨설팅을 했는데 실제로 해봤는데 이게 XAPI가 되게 유연해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봤고 대신에 데이터들을 정제시키는 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데이터가 쓸데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정제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데이터를 정제시키면 러닝 레코드 스토어라는 데 담아놓습니다. 담아놓으면 이제 그제서야 엔진이 들어가나 알고리즘을 짭니다. 교담자들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게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A 사원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B 블로그의 로직트리의 글과 로직트리 적용 사례라는 마이크론이 추천됩니다라고 해서 1대1로 맞춤형으로 HRD도 학습 추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장님이 이 교육 왜 시켜야 돼라고 하면 HRD가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장님 교육은 100년지 대계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 뿌리듯이 계속 그냥 쏟아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뭔 소리냐고 그러거든요.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XAPI가 가능하면 데이터가 충분히 했을 때 가능한 게 뭐냐면 프로덕트 X를 판매한 세일즈맨의 90%가 셀링 프로덕트 X라는 컨텐츠를 받습니다. 사장님, 영업사원들한테는 셀링 프로덕트 X라는 컨텐츠를 반드시 보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저격동 사례는 비자카드에서 이러닝 사이트를 XAPI 기반의 마이크로러닝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방식으로 바꿨고요. 15%에 불과하던 마이크로러닝 그러니까 이러닝 사이트 접속률이 80%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지금 이러닝 안 듣는다고 되게 열받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면 알아서 학습자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자격이랑 영어만 학습을 많이 했대요. 자기 개발 쪽만. 그런데 법률, 금융, 법정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플립러닝입니다. 플립러닝의 핵심 개념은 저희가 설계하는 방식만 좀 이게 많아서 설계하는 방식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휴넷은 2016년 7월에 처음으로 플립러닝을 개발했고 그러면서 지금 43개 과정 한 8,000명의 누적 학습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주 52시간 제도가 작년에 실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2박 3일, 1박 2일 하기 힘들어지면서 플립러닝 원데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오프라인 성능. 그래서 플립러닝이 좀 최근에 잘 되고 있고요. 플립러닝의 핵심 개념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플립러닝의 출발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섞어야지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어떡하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NTL의 학습 효과 피라미드잖아요. 들으면 5% 기억하고 말로 설명하면 90% 기억하는데 결국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니 뭐만 남기자?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만 오프라인에 남기자는 겁니다. 듣고 읽고 말로 설명하는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니 어떻게 하자? 디지털로 보내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 블룸의 텍소노미잖아요. HRD는 그동안 너무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의 목표라는 거는 위계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용하게 만들고 분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평가하게 만들고 창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창조하게 만드는 상위 목표를 그동안 너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 어디만 집중하자? 상위 목표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 이렇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쭉 짜고 교육 방식이 효과가 높은 부분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상위 목표만 색칠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색칠된 부분만 오프라인에 남기고 온라인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43개 과정이 모두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플립러닝이 효과적이라고 대답하는 저희 전수조사를 그런 분들이 학습자가 95%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할 때 커리큘럼은 다 여러분이 제일 잘 짜시니까 짜시고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도 되게 효과적으로 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머시브 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VR 게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 몰입이란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에서는. 그런데 실제 지금 아키드맥스에서 조사한 자료로는 중위 수준의 몰입 수준과 최상위 수준의 몰입 수준의 학습자들이 학습 성취도가 거의 3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이언 리얼리티라는 세계 최대의 VR 교육기관에서는 몰입도는 VR이 2배 그리고
학습 성취도는 30%를 그러니까 더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요. HRD도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는 되게 뭐 시뮬레이션식으로 만드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좀 되게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360이랑 이게 시뮬레이션이랑 좀 섞는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360 VR로 그냥 찍은 그 현장을 그냥 찍은 사진으로 체험만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너무 벌떼처럼 몰려드니까 직원들이 너무 당황한대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VR로 체험하게 했더니 좋았더라라는 사례고요. 맥도날드 같은 스페인의 매장에 디지털화된 매장이 있는데 이거를 전 직원들이 다 벤치마킹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VR로 짜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VR을 끼고 안에 이렇게 터치해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선진화된 매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저희도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휴넷에서도 2017년에 아산병원에서 교육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이크로닝이 핫하니까 마이크로닝 하실래요? 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없냐. 그래서 제가 VR로 하실래요? 라고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VR로 지금 아산병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그려드리는 겁니다. 3D 디자인으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요지는 뭐냐면요. 한 3분 정도의 영상을 봅니다. 즉 소화기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본 다음에 아산병원 작년까지 지하에 가면 VR 교육센터가 있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서 VR 기계를 끼고 불을 소화기로 끄면 패스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제가 아산병원 쪽에서 팀장님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팀장님이 교육팀에만 13년 정도 근무하신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화재 예방 교육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대요. 지금은요. 3, 4, 5 내려간대요. 재밌다고. 실제 불이 나니까 쓸 때 어떨까요? 마이크로닝 본 사람일까요? 실제 해본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VR도 적절하게 쓰면 되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게임이고요. 월마트에서 됐던 게임 러닝이고, 한 140만 명 정도의 월마트 전체 직원을 표준화된 행동을 어떻게 인식시킬까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을 할까, 마이크러닝을 할까, 오프 교육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스파크 시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정표를 짤 수 있고 각각의 미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마트에서는 10걸음 내로 고객이 다가오면 반드시 말을 먼저 굳혀야 된대요. 이런 행동을 실제 월마트에서 강조하는 행동 지표를 실행을 하면 포인트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를 차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맨 마지막에 항상 피드백을 되게 돼 있고요.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 직원을 그 조별로 나눠서 게임을 그냥 30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매장들, 캐셔도 그렇고 의류 매장, 식품 매장을 다양한 매장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월마트 발표한 담당자가 96점, NPS가 96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96.25가 나오는 거죠. 되게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게임에 되게 익숙한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의한 방법도 HRD든 교육이든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셜 러닝입니다. 소셜 러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수가타 미트라라는 석학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뉴캐슬 대학의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실험을 한 거고요. 인도 외딴 마을에 컴퓨터를 넣어놓으면 어떨까라고 궁금하신 거예요. Hole in the Wall이라고 해서 98년에 일어났던 실험입니다. 인도 외딴 마을에 컴퓨터를 딱 넣어놓고 애들아 그냥 이거 가지고 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놀죠. 2,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면 좀 더 빠른 프로세스와 마우스가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수준의 생물학 전공 서적을 넣어놓고 이 책을 좀 볼래? 라고 하고 2,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뉴런과 시냅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다 낙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큐빈 아카데미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주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학습 관리를 해주는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그랬더니 11살에 불과한 애들이 전부 다 대학 수준의 시험을 합격하더라는 거죠. 오락실에 가면
아니면 게임방에 가면 게임은 초등학생이 제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돈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인상 쓰고 있어. 왜 안 되지 막 이럽니다. 되게. 근데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점프해야 돼.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계속 학습합니다. 곧 왕이 나올 거야. 아니면 여기 봐봐 여기를 주목해 여기서 뭐가 나와라 하면서. 그러니까 교학 상장을 하는 거죠. 서로 배우고 서로 학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좀 다르다는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뭐냐면 교사 한 명에 너무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사 한 명이 너무 좌지우지하는 거죠.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이 교육 시스템과 교실과 HRD 시스템이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초의 학교가 1893년에 원산학교입니다. 110년, 20년 됐습니다. 저희 학교라는 시스템이. 남한으로 따지면 배제학당이 1895년에 나왔습니다. 학교라는 단어가 대개 공장이랑 닮아 있습니다. 공장에서 휴식종 땡땡땡, 학교종 땡땡땡. 그리고 스탠다드라는 단어도 학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표준화시키는 단어. 그래서 스탠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서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서 놓고 나이별로 구분하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 교사 한 명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교사 한 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교사분이 되게 잘생기시면 여자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교사가 미인이시면 남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명에 의해서 모든 걸 좌우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로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나 학생이 되고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이 좌우하기에는 지금의 지식의 양과 속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시간이 다 있는데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제가 만약에 브라질에서 커피 재배 농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과거의 오프라인 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으로 그분이랑 친구를 맺고 조금 뻔뻔해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제가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좀 알려줄래요? 라고 하면 그분이 입금을 확인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디지털로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것만 해도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플랫폼만으로도 HRD가 가능해서 구성주의에 등장한 지금 교육이 바로 커넥티비즘, 연결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썬 마이크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교담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는 플랫폼 바로 썬 러닝 익스체인지를 만들어서 오디오나 PDF 이렇게 자유롭게 교환을 했더니 되게 활성화된 사이트로 남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홍종민 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HRD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근데 데이터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걸맞게 운영을 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정민 소장한테 또 그 질문하실 분들은 QA에다가 질문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일섭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송일섭 부장님은 현재 전국 대학교육협의회 산업계 AI 분야 요구분석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SK텔레콤의 문화 역량 그룹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송일섭 부장님의 발표 주제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재 육성 사례입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SK텔레콤에서 HRD를 한 10여 년 정도 하고 있는 송일섭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영문으로 좀 했는데 외국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분들도 많으신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송 교수님하고 우리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 텔레콤에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입을 맞춘 거는 전혀 아닌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 산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적용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투비 전략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체인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산업을 빨리 리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을까를 바르게 또 변화의 그 모습들을 저희 구성원들이 바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구성원들이 느꼈을 때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 라고 해봤을 때 지금 오전에도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AI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 앞선 연사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계에서도 사실은 AI 쪽을 굉장히 심각하게 빠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을까,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우리 신입사원들이야 당연히 그런 인재들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인재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AI 쪽,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그런 쪽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ICT 역량을 갖다 키워줘야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전략으로 좀 삼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다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 ICT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그 전략들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7년부터 18년, 19년, 이제 3년이죠. 저희 한 17년, 18년 정도의 그 성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케팅 역량 위주에서 저희가 좀 탈피를 하고, 그다음에 복합 ICT 기업 성장에 필요한 뉴 ICT 역량 중심으로 모든 교육들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SK하이닉스 워낙 많이 커가지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그 관계사들, 자회사들 포함해가지고 제 그룹 와이드 러닝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위주의 그 기존에 있던 HRD의 그 개념을 좀 탈피해서 그 사업과의 밀접한 그런 결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HRD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역량 체계를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앞선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직무 역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사업부별 뭐 특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리고 또 저희는 SK 웨이, 그러니까 SK 밸류, 뭐 삼성 웨이도 있고, 뭐 LG 웨이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업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육성 체계를 보시면 완전히 확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그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 ICT 아카데미 2.0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AI 코스, 빅데이터 코스, IoT 코스라 해서 오프라인 코스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캠프, 그러니까 데이터 캠프는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구성원들하고 별도로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SK 무크라고 돼 있습니다. 무크.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크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 SK 그룹이 SK텔레콤이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전 구성원들 대상으로 해서 무크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제가 그거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워크숍도 물론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그 조직 구조가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애자일 조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워크숍의 그 규모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OJD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 MBA 보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가 줄였다기보다는 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텔레콤 육성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가지들을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부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뉴 ICT 기술 역량하고 비즈 역량의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뉴 ICT 기술 역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L&D라고 그래서 러닝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뉴 ICT 아카데미하고 데이터 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인 L&D라고 그래서 대학과도 지금 협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대학원에 저희 AI 교육 과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 구성원들이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 부분들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K 무크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라고 그래서 저희들 ICT 테크 서밋이라는 것과 DLP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양성 리텐션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아날리스트들을 저희가 모셔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AI 전문가들 모셔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성 쪽에다도 굉장히 많은 힘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구성원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고 국제적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JD는 이제 온 더 잡 디글인데 OJD도 뒤쪽에 더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 UIUC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아시죠? 그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쪽에다가 온라인 과정으로 석사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Penn 그리고 아리조나 주립대, 미시간, HEC는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영대학원이죠. 네, 그쪽에 저희가 온라인 과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TEB라고 그래서 저희 사내 그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 역량 쪽에 신규 사업 발굴 사업화 추진도 HRD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 제고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저희는 HRD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뒤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쪽에 있는 것들을 좀 먼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기업에서 HRD를 담당하시는 분 한 번만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나는 기업체에서 HRD 담당하고 있다. 뭐 HRD 특별히 아니더라도 관련이 다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럼 나는 학생이다. 학생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HRD는 아닌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예. 저는 저기 우리 앞서 계신 우리 두 연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SK 그룹에서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그 사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오신 HRD 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우스 L&D 프로그램은 그 ICT 핵심 분야별 전문 지식하고 실무 역량을 제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양쪽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뉴 ICT 기술 역량은 지금 저희가 SK 뉴 ICT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장이 별도로 좀 있어요. 그 SK텔레콤 그 본사가 을지로 입구에 있는데 그 본사 뒤편에 가면은 이제 삼합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그 삼합빌딩 3층에다가 저희들이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모든 직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은 오프라인 교육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IoT, 뉴테크는 저희가 17년에 3,615명, 18년에 4,373명, 19년도에 5,66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크가 아마 제 생각에는 무크가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무크가 저희가 매년 1,000명씩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씩. 그래서 17년도에 1,000명 정도 들었고 18년도도 마찬가지고 19년도는 한 1,100명 정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 제가 얘기할 때는 자회사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크는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혹시 무크 아시는 분 아세요? 아세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저기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무크가 뭔지는 말씀하셨는데 무크가 굉장히 그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예. 특히 또 기업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코세라라는 곳하고 같이 이제 무크를 우리 구성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세라는 그 무크 업체들 가운데서 가장 글로벌 1위 업체인데 그 코세라 사용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2%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무크에 대해서는 직장인들한테 더 효과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직장인들이 오프라인 교육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크 과정 자체가 그냥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치 이제 그 대학교 그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내가 참여할 때마다 퀴즈 봐야 되죠. 예, 그 다음에 토론도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토론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숙제도 내야 됩니다. 예, 숙제도 내야 되고 나중에는 시험까지 봐서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링크드인 사이트 다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내 경력란에다가 내가 만약에 머신러닝이다 아니면은 뭐 파이썬 for everybody라는 뭐 강의를 들었다. 그럼 한 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인사 기록란에다가 다 해줍니다. 만약에 그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게 되면 다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조직에다가 조직장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설티를 땄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무크의 그 취득률이 6%라고 하셨나요? 홍 소장님? 6%. 아, 송 교수님이 계셔? 5에서 9%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8.9%입니다. 글로벌로. 예. 8.9%인데 저희 SK텔레콤 SK에서 지금 진행하는 무크의 이수율은 작년 기준으로 57%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제가 무슨 뭐 SK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적극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KB금융그룹에서 얼마 전에 연초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무크를 이제 진행하기로 하시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1월 달부터 KB금융그룹은 이제 무크를 도입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체가 뭐 작은 기업체든 뭐 큰 기업체든 무크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굉장히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크 가운데 또 좀 말씀을 드리면 무크에는 그 코세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일반 과정 하나하나가 있고요. 일반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과정은 뭐냐면 일반 과정이 한 5-6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파이썬을 나는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A부터 Z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그 일반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데는 뭐 파이썬의 개요 뭐 그러면서 한 과목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의 응용 뭐 두 번째 과목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졌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파이썬을 어느 정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파이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못하다가 올해 처음 도입했거든요. 올해 도입을 했는데 스페셜라이제이션 코스가 100개밖에 자리가 없었어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예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100개밖에는 저희가 안 하고 일반 과정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100개 과정이 딱 신청을 저희는 그 신청 베이스거든요.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까 자기 주도적 학습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선발해서 뭐 주지 않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몇 초만 얘기해버렸네. 54초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기는 계속 클릭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런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코세라하고 계약을 맺은 거는 뭐 한국에서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하고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임원들 대상으로 하고 그 구성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사실은 올해는 좀 파이썬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8주, 10주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그런 과정들을 모르면 절대 구성원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또 아웃사이드를 한번 볼까요? 그 차별화된 AI 리서치 역량을 보유한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외부 AI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우수인재의 발굴 채널을 좀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규 AI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서울대 고대 쪽하고 해서 이제 포항공대 쪽까지 해서 저희가 대학원에다가 이제 과정을 개설하고요. 과정을 개설한 후에는 저희 구성원들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과 서로 연계하는 그런 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과정 효과성을 보게 되면 4.4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대학 평균 그 과정들의 만족도가 3.9 정도 되는데 산학 연계가 되니까 4.4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산학으로 하는 과제는 특허 한 12건, 논문 한 5건 정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인재 풀 구축을 위해서 한 11명 정도 장학금을 좀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네르바 스쿨을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셨죠. 미네르바 스쿨하고는 저희 SK텔레콤이 올해부터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오는 학기가 2학년 1학기인데 이 친구들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준 그 과제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큰 역량들을 보여줄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하인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그 미네르바 스쿨을 3년 전부터 알고 있어서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하는데 고등학생들 한 2, 30명 정도를 재작년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대학들과 그다음에 혁신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미네르바 스쿨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어떤 애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집사님 저 그 학교 가고 싶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다. 해라. 도전하는 거지. 근데 제 속으로는 그게 과연 될까?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17년도죠. 17년도에 18년도구나. 18년도에 작년에 이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3명 합격했어요. 민사고 출신 하나, 대원외고 출신 하나.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아주 이름도 없는 그런 학교인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도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고 정치하고 철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복수 전공하니까 가능하니까 이제 인도에서 지금 한 2, 30명의 우리 친구들 데리고 프로그래머 친구들 데리고 사업을 한 2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등록금 다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위에 미네르바 스쿨도 우리 한국 학생들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5명 들어갔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미네르바 스쿨 측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관계사 간 기술 공유하고 협업 시너지 플랫폼으로 SK가 대표하는 어떤 기술 전입니다. 기술 전 시장인데 저희가 연말에 좀 해요. 2017년도에는 11월 23일 날 워커힐에서 진행을 했고요. 12개 관계사 1,300명 정도 참석을 했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14개 관계사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저희 기술들을 저희 관계사 안에서 SK 그룹 안에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외부에 오픈합니다. 외부에 오픈하기 때문에 저희 그 SK ICT 테크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좀 보셔서 요거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와 기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SK 그룹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28일하고 29일 날 정해졌으니까 그때 기억해 두셨다가 워커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 역량 개발 공유 플랫폼입니다. 공유 플랫폼인데 SK뿐만 아니라 모든 패밀리사들이 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유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자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뭐 사실은 LMS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그 패밀리사들의 니드도 같이 충족하고자 저희가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별 공유 가능한 컨텐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 있는 컨텐츠하고 B라는 회사에 있는 컨텐츠가 같이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회사의 그 구성원이 B라는 회사의 컨텐츠를 사실은 지원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볼 수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통합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SK그룹의 42개사가 4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저희는 이제 좀 큰 기업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겠지만 SK 유니버시티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SK 유니버시티는 저희 구성원들 저희 SK 그룹 전체 구성원들 대상으로 하는 역량 교육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위는 없습니다. 학위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인가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SK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커집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요 시스템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텔레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것 같고, 뭐 무크도 아마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문가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텐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선발해가지고 자발적인 사내외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퀄리피케이션 취득을 위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TEB라고 그래서 테크 익스포트 보드입니다. 그래서 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간 한 100명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뽑힌 친구들은 해당 분야 특허 프로젝트 경험이 한 16년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활동이라든가 전사 임팩트 창출 과제들 발굴하는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 그 빅데이터 쪽 분석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저희가 한 40명씩 육성을 하고 있고 40명씩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JD는 이제 온더 잡 디글리거든요. OJD 연수를 통해서 ICT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고 또 MBA도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MBA를 보냈어요. 미국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고 그랬는데 1인당 한 2년 정도 MBA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2억 정도 듭니다. 2억. 생활비하고 등록금 뭐 그런 거 다 합쳐서 가족들도 갈 수도 있어서 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효과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OJD라고 해서 이제 해외 온라인 ICT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는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UIU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UIUC 쪽에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대학원 과정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하고 그다음에 IMBA 쪽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일리노이 주립대 쪽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 그 역량은 미국 내에서 랭킹 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들 좋아하고 있고요. 근데 보내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2천만 원 듭니다.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명 보낼 때 저희가 예전에는 한 명을 보냈다 MBA를. 그러면 저희가 10명한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고요. 저희가 한 20명 정도 하는데도 한 160명 이상, 200명 정도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게 높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할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들 하고 있고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비즈 쪽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우리 계신 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뭐 티플레이스 디지털 라이프 큐레이터 트레이닝인데 여러분들 그 저기 SK 그 대리점 가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 H2O라고 그래가지고 홈 투 오피스라고 해서
저희들 그 SK텔레콤에서 나온 서비스들을 갖다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익스페리언스 공간들을 또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RD가 참 다양한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송 부장님께서 그 우리 SK텔레콤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간이 약간 이제 우리가 그 딜레이가 좀 되긴 했는데요. 우리 연사분들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연사분들 앞에 모시고 간단하게 질문 우리 한 개씩만 좀 받아서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여기 질문 방에다가 질문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 개씩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들이 좀 의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질문 안 해주셨으니까 한 분이 해주신 질문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혜덕 교수님이 먼저 그 강연을 해주셨으니까 송혜덕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아마 군에서 HRD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 같은데요. 이제 군의 교육 훈련이 HRD의 태동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군의 교육 훈련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Z세대 병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병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재택 수업을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데 군에서 그 이러닝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물어와가지고 저보고 중간고사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 10월에 전술 훈련에 한 달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서 답을 참 드리기가 애매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처음이라서 뭐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이 한 400명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 좀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가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몰입 얘기를 했었는데요. 몰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선은 그 안정감 같아요. 세이프티.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현업에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걸 해서 내가 하는 게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이 몰입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내가 몰입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몰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환경이 나 바깥에 있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나하고 내 바깥에 있는 환경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사회적인 환경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뭐라고 하기도 전에 요즘에 특히 아까 제가 Z세대 얘기했는데 굉장히 자기가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애착감을 갖도록 정서적으로 특히 이 그 군에서 이러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교수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자와의 래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한 어펙티브한 그렇죠? 그런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러닝 하면은 이 수업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교수자로서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팁. 그 군에서 이러닝 수업을 듣기 위한 10가지 팁 하고서 이렇게 딱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for Taking Course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애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우리 홍정민 소장님한테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그 홍정민 소장한테 나온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자기 맞춤형 학습을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일단 기억. XAPI랑 LRS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빅데이터가 처음부터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쓰시려고 하면은 빅데이터가 있는 컨텐츠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빅데이터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3V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볼륨, 버라이어티, 그다음에 그 벨로시티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벨로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큰 방향은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거든요. AI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결국은 퍼스널라이즈 러닝도 진단을 해서 학습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자꾸 쌓여야 데이터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시도는 시도대로 하시고 만약에 AI를 쓰고 싶으시다면 되게 작고 데이터가 많은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송민석 부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아까 SK텔레콤 사례에서 AI하고 빅데이터 교육을 시키시는데 리더나 임원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었을 때 혹시 거부감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예, 답 한번. 예. 예, 말씀을 드리면 그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임원들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고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CEO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또 이제 신입하고 영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입 영입 임원들이 있으니까 임원들도 저희가 별도로 또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아침 말씀드린 대로 8시부터 9시 반까지 8시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좀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반드시 좀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임원분들 가운데는 이제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내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파이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구성원들하고 임원들하고 함께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 하나만 제가 네. 말씀드리면 아까 무크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무크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베리어 그 랭귀지 베리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SK에서 100개 정도를 번역을 다 했습니다. 한국어로 다 번역했고 우리 KB금융그룹이 20개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가면 120개 정도가 아주 고퀄리티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된 그 강의들이 1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안 내셔도 청강으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하시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세 분께서 좋은 강연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